안녕하십니까. 동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2022년 1월 25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백령도에 왔는데요. 숙소에서 저희가 긴급하게 카메라를 켜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귀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전 통일연구원장님이신 우리 손경 원장님을 모셨는데요. 원장님 직접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손기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에서 4시간 만에 이 백령도에 오기 때문에 굉장히 오기 어려운 곳인데 백령도에 와보시니까 어떤 느낌이신가요? 예,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올 때마다 저는 백령도가 좀 더 정이 간다 할까요? 네. 물론 분단의 현장이고 또 지척에 있는 북한을 보면서 분단의 아픔을 느끼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이 고도 백령도에 살고 있는 네. 많은 아픔을 가진 역사와 사연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도 우리나라다. 여기도 우리나라다. 네. 그래서 좀 정이 많이 드는 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원장님 저희 방송에도 자주 출연해 주셨고 또 북한 그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주셨는데 백령도 사실 인천에서 4시간이나 백길이 걸리고 또 바람과 바다가 허락해 줘야만 올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척에 북한 땅이 있는데 원장님께서 여기도 우리나라다라는 표현을 주셨는데요. 저 북녘도 우리나라다 그런 의미시겠죠? 예, 건너편도 우리나라다. 네.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부터 통일염원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 접경 지역이나 뭐 도서든 육지든 접경 지역에 가보면 네네. 출입 금지, 접근 금지, 그렇죠. 뭐 뭐 심지어 지뢰도 있고요. 예,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런 표지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차라리 조그맣게 우리나라 글로 건너편도 우리나라다. 네. 뭐 북쪽에서도 우리 그렇게 이야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건너편도 네. 우리나라다. 그래서 우리 함께 꼭 하나가 되어야 되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확산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금년에 주요 운동 중 하나가 그런 표지판 건너편도 우리나라다. 네. 영어로 네. Over there 네. is Korea too. 네. 코리아 2가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런 영어와 한글, 네. 한글을 적은 표지판을 세워가지고 여러 사람과 함께 국민운동으로서 네. 접경지역 곳곳에 표지판을 세워서 통일을 염원하는 그 마음. 사실은 네. 이런 하려는 이유도 워낙 문재인 정부가 네. 통일 의지도 없고 네. 시도도 하지 않았고 네. 그에 대한 어떤 반응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문재인 정부 얘기하면서 가슴이 울컥하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정상회담 이후에 마치 뭐 대한민국의 통일이 온 것 같고 온갖 평화 소요를 다 했지만 결국 2022년 1월에 지금 바라보는 이 한반도는 북한이 연일과 같이 미사일을 쏘고 있고 뭐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지금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백령도에 지금 출장을 와서 밤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서 지금 급하게 카메라를 꺼내서 저희가 긴급 대담을 하는 이유는 바로 대선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결국은 지난 4년여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땠는가 평가를 해야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대북 정책을 또 추진할 수가 있고 신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문재인 정부, 사실 뭐 문재인 정부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문재인 씨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요? 속았다. 속았다. 쇼. 뭐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네. 쇼.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속았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 우리를 속였고 김정은 공영방송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네. 속았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 표현이에요. 김정은에 속았다라는 네, 우리가 건? 김정은에 네. 속았다고 막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 왜냐하면 네.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뭐 핵폐기 안 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뭐 북한의 뭐 민주화 자유를
인권을 보장할 사람도 아니고 네. 핵 폐기를 할 사람도 아니고 네. 누군가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폐기를 할 것이라고 믿었다든지 네. 저 사람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북한에도 어느 정도 인권을 자유를 주리라 생각했다면 진짜 그렇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잘못된 네, 거예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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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쏘갔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 자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에게 달리 좋게 생각했던 사람의 잘못이지. 그래서 네. 김정은에 쏘았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잘못이에요. 그렇게 좋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잘못이고. 네네네. 약간 좀 철학적이긴 한데 정리해보면 김정은은 원래 김정은인데 김정은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잘못되었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김정은을 쏘아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김정은은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게 네. 우리 이상으로 더 쏘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오히려 문재인에게 속았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저도 동의할 네, 것 네. 같습니다. 네네네. 저는 사실 우리 강 교수님 이 네. 대통령이 되려고 간다면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 아닙니까? 인권 변호사. 인권 자칭. 네. 예. 그 헌법에 보면 그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나오고 네. 또 통일조항 4조에는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 명시되어 있고 또 헌법 제66조 3항에는 대통령의 의무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영을 실현시켜 노력을 해야 된다 나와 있고 66조 3항. 네. 네네네. 또 헌법 69조에는 네.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취임 선서할 때. 네.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선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조국의 통일 아니고 조국의 조국의.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네. 그래서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될 때도 물론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후보자라서 네. 네. 대통령이 된 사람은 그 네. 헌법을 충실히 수행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동안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당선된 대통령이 그 헌법에 주어진 규정에 따라서 통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그럼 저희도 속은 거죠? 쏘은 거죠. 네. 따지고 보면 네. 어떻든 간에 모든 기책 사회는 그 북한이 있었죠. 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8년에 박광자 여사 피살 사건 네. 또는 뭐 그 위에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 등등 네. 해가지고 천안함 사건도 예, 있었고 천안함 사건도 있고 이래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의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교류 협력의 문을 닫는 그 방법과 범위 속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단 그런 닫힌 상황 속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을 생각하면 어떻든 간에 뭔가 소통을 할 그런 의지를 가졌다고 저도 착각을 했죠. 할 것이라고. 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해서 북한과의 대화 또는 관계 개선, 적극적으로 본다면 핵 폐기의 진전을 생각했는데 저는 가장 실망한 것이 2017년에야 따지고 보면 김정은이가 네. 이 핵 무력 완성을 위해서 아예 2017년 5월이죠. 문재인 정부 출발한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의 문을 제안했지만 김정은이가 이제 핵무기 일변도를 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더라도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하고 이럴 때 제가 첫 번째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은 네. 소위 말하는 4.27 판문점선언. 예, 그걸 보고 저때 칼럼을 썼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이 되면 남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목표의식,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이 사람은 그게 없구나. 이미 4.27 판문점선언 때도 보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어쩌다 대통령이구나. 탄핵이란 그게 없었으면 과연 그 사람이 TV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과연 됐을까? 그 TV 토론에서 그 여야가 토론하는데 후보자들 토론할 때
우리 저 보수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의 이념이 뭐냐 물으니까 네. 아니 지금 이 21세기 상황에서 이념 논쟁을 하느냐고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전매 특기죠. 네네. 대충 넘어가고 네. 꼬리 내리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설마 싶었지만 저는 판문점 선언을 보고 이분이 어쩌다 대통령이구나는 걸 절감했습니다. 아, 네. 그거 어쩌다 한번 풀어볼게요. 대통령. 예, 네네네. 예. 보세요. 네. 첫 번째, 왜 어쩌다 대통령인가? 대통령이요? 네. 판문점 선언을 보면 네. 2000년에 남북 정상 1차를 했을 때의 김대중 대통령 그 이후에 전개된 과정에 보면은 네. 남북 관계 개선공단이 열리면서 개성에 그 남북 뭐 관리 공동관리위원회가 네네네네. 있었어요. 네. 자, 2000년 그 김대중 대통령 당시하고 2018년 그 4월달 당시하고는 남북 네. 관계가 다릅니다. 달라졌죠. 네네네. 그때보다는 김정일 위원장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에 보면은 남북이 개성공단에 네. 공동 연락 사무소를 둔다. 설치하겠다. 네네네. 그리고 경의선, 경원선을 재연결하고 네. 현대화한다. 또 접경 DMZ를 평화지대 비무장화한다. 네, 이런 네. 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판문점 선언에 여러 가지 뭐 이벤트를 하면 분단선을 뭐 건너갔다 오고 도보다리 뭐 쇼를 네. 많이 했잖아요. 네네. 전형적인 쇼였다고 네.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생각,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2018년 그 당시에 북한의 상황, 김정은의 노인 처지, 그리고 남북 간의 국력 격차, 네. 또 우리의 국격과 위상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단순히 끊어졌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끊어졌던 것을 있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아, 단순히 복원하는 게 그렇죠. 아니고, 네네. 더 끌고 왔어야 되는 그런 국가적 의지. 이분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한반 전체를 통일의 의지를 가졌다면 네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화를 잘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온 게 아니고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걸 다 부어가지고 국제적인 비난 속에서 김정은의 핵 실험을 하고 핵무력 완선을 선언하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네. 경제 건설이잖아요. 핵무력 완선을 선언한 김정은이가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먹여 살 것인가. 그러면서 자신의 지지를 받을 그렇죠. 것인가. 그러니까 경제난을 극복하고 네.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면서 자기의 국제적 정치 위상. 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이뻐서 나온 게 아니고 저는 2017년 12월 달에 이미 그렇게 제가 칼도서 말했습니다만 네.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평화공세에 일하는 평창에 대규모로 온 것이고 문재인과의 정상회담을 건너뛰어서 이제 모든 걸 잡고 있는 미국에 접근하기 위해서 세 번 네. 정상회담 나온 거 네. 아닙니까? 또 그렇다면 네. 여기에서 김정은의 의도, 뭐 우리 원장님께서는 김정은의 관심법 관심법 네,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김정은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했던 바가 예를 들면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또 뭐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또 가장 근본적인 거는 결국은 자주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라는 의미에서 그런 역할들을 문재인 정부가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걸 이제 네. 포함해서 네. 우리가 돌이켜보면 김정은이가 2013년에 소위 말하는 핵과 경제를 동시에 건설한 병진 노선? 네, 사실 네. 병진 노선은 그 말이 안 돼요. 네.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 병진 노선이니까 뭐 핵과 경제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을 병진 노선이라 이해하는 그게 아니고 네, 네. 말은 병진 노선 실제적으로 핵에 올인하겠다, 핵만 하겠다, 오로지 핵을 추구하는 그 이런 포장을 핵과 경제 병진 건설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네. 예전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주 국방할 때는 국방이 우선이에요. 근데 말은 항상 네. 경제 함께 건설한다 이야기하죠. 왜 군국주의와 그 길을 걷는다고 비판을 받기 싫으니까. 네. 사실상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 정말 핵무력 건설에 모든 걸 전념해가지고 뭐 외부로부터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네. 성공하고. 근데 이제 남은 것은 먹이 살려야 돼요. 네. 근데 그 제재의 명치를 지은 게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네. 그 미국에 다가가기 위한 네.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택한 것이죠. 물론 남쪽으로부터의 어떤 특수성을 이용한 민족 간에 우리 남쪽으로부터 뭔가 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결국의 핵심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을 주고자 경제는 제재를 해제하고 국제적으로 김정은이가 다시 지도자 등장하고
대외 정치적 위상을 고양하고 미국과 대당 입장에서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 그 제재를 네. 풀겠다 이런 구상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 자, 그런 절박한 김정은의 사정을 그 당시에 만약에 문재인이란 개인이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 생각했다면 아, 지금 내가 이 시기에 네. 대한민국을 앞으로 통일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끌고 나는 비전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끌어낼 수 있겠다. 밀당. 그렇죠. 이 친구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구나. 네. 그렇다면 그걸 활용해야 되죠. 근데 판문점 선언은 모든 것을 예전에 끊어진 것을 이은 것에 복원하는 네. 걸로. 개성에 있던 그 관리기구 사무소를 조금 이름만 바뀌어서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야 뭐 상주 대표부가 아닌 연락사무소라도 평양과 서울에 있는. 서로 각자의 네. 상주 대표부 아니면 연락사무소 먼저 하든지 네네. 서울과 평양에 개설을 해야 된 거고 네. 이미 아버지가 했던 경의선과 통일선을 네. 이은 게 아니라 그건 있는 건 기본이고 네네. 김정은 위원장 이미 경의선과 동해선은 아버지 시대에 이루었으니 당신이 이번에 새로운 지도하자 아니냐. 새로운 남북관계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대외 선언하기 위해서 우리 철도를 하나 더 놓자. 어디 나올까요? 경원선이겠죠. 그렇게 끄집을 내야 되죠. 네네네. 또 이미 역대 정부에서 DMZ 평화주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정말 당신이 대외적으로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막 국제적으로 지도자로 많이 고양되었다. 네. 이 DMZ 이걸 말이야 평화적 이야기 하는데 우리 뭔가 구체적인 게 하나자. 일반적으로 DMZ를 뭐 평화적 군사적 뭐 비무장화 일부를 한다 이런 걸 떠나가서 우리 구체적으로서 이 DMZ에 유엔과 함께 예를 들면 제가 원하는 DMZ 평화대학교가 되든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 시대에 조그만 평화공원이 되든지 어떻든 간에 구체적인 사업에 합의했어야 되죠. 사람들이 뭐 그렇게 했죠. 전쟁을 막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복원했고 성과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 이분이 문재인이란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비전과 철학이 없구나. 이미 그때부터? 그때부터. 저는, 그때는 제가 칼럼을 써서, 지금 제가 돌아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직후에 언론에 칼럼을 그랬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본다면, 분단선에 왔다 갔다, 발자국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도보다리도 하고, 형식은 화려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미 이분은 국가적인 경륜과 비전을 가진 그런 지도자는 아니라는 것을 그렇죠. 그때부터 아하 역시나 계속 쏘고 그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도보다리 건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정은 손잡고 다시 갔다가 넘어오고 그 쇼와 관련된 거는 쇼맨십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또 그걸 잘 연출하고 기획하고 뭐 그런 참모들이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철학 또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역량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 이미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4년간 쭉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4년여 동안에 있어서 가장 실책이었다 할 수 있는 거 물론 뭐 모든 게 다 실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꼽으라면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관계죠. 한미 관계. 한미 관계죠. 제가 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을 하고 또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냐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문재인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임금 변호사? 아니요.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게 뭡니까? 비서실장 했잖아요. 그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할 때 전체 준비위원장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잠시 문재인 당시 그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했던 문재인 씨가 잠시 청와대를 떠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이 청와대 언저리에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가 또 대한민국 코라는 이 선박을 운행함에 있어서 어떤 내외적인 환경에 있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가 누구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조금 준비된 그걸 그때 지켜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미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설픈 민족주의. 어설픈 민족주의.
20세 시기에 그런 민족주의를 가진 네. 그걸 21세기에 적응하려는 어설픈 민족주의. 네. 뭐 전자권 반환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렇죠. 네. 한미 관계에서 예를 들면 미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네. 뭐 전쟁 포함해서 뭐 너무 많습니다만 가장 극적인 것이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정부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동북아 균형자로. 네네네네. 동북아에서 남한이 네. 이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네네. 그것도 아무런 준비 없이. 네, 원장님, 저희가 급하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편집 없이 지금 이 방송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죄송한데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네, 잠시 여기서 배터리를 갈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지 않고 네, 배터리만 교환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배터리만 교환하고 다시 금방 돌아왔습니다.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북아 균형자론 네네. 뭐 지난 이야기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TV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을 한 날 네. 그날로 그 말이 떨어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긴급 회의를 했어요.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 없이 던진 그 말에 네. 뒤늦게 우리가 그걸 이론화 작업을 했는 거예요. 국제기관에서 네네네. 얼마나 준비 없이 음. 그 당시에 이 동북아 균형자론이란 네. 크나큰 어떤 외교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네. 이 균형자라는 것은 무언가 군사적 힘이 강하든지 경제적 힘이 강하든지 아니면 네. 뭐 네. 현대 같은 경우는 자원이 많든지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 최강의 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이 모여있는 이 지역에서 네. 또 어떻든 간에 군사적으로 북한과 이 대처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 실현하겠다 이런 구상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럼 미국에서 웃었죠. 미국은 누가 무슨 균형자를 하냐? 네, 네. 기억나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조지 부시 주니어 대통령 아닙니까? 부시 네. 주니어 대통령인데 여하튼 국내적으로 뭐 국민들은 속 시원했죠. 미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큰 소리 친다. 큰 소리 치고 네. 또 우리가 좀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 한미 관계가 삐끄덕거리고 네.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가서 또 한미 정상회담하고 난 이후에는 결국 미국이 시킨 대로 다 했어요. 네, 네, 네. 예를 들면은 이라크 파병도 했죠? 어차피 파병할 것 같으면 초기에 네. 협의를 가면 되는데 네. 눈치 보고 하다가 결국은 제일 늦게 파병해가 결국은 미국의 생색도 못 내고 전체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특히 한반도 문제, 동북아 네. 현안 외교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좋든 나쁘든 간에 미국이 가지는 힘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연습을 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네.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날지 모르지만 한반도 운전자론 들어봤습니까? 한반도 운전자론 그 지금 어디 갔습니까? 네. 최근에 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네요. 네. 국민 여러분 신한반도 경제지대 지도 들어봤습니까? 그 어디 갔습니까?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떻게 보면 좀 민족주의적이고 미국에 대해서 당당한 일본에 네. 당당한 좋지 네. 않습니까? 네, 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섣부른 어설픈 그런 네.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갖고 왔는지를 누구보다 경험했다면 비슷한 목소리 아닙니까? 네.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한반도 운전자론이나 네. 사실상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르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반도를 이렇게 가는데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하게 끌끄는 역할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미 간이 잘 협력해서 이걸 북한에 어떻게 다가가고 중국과 러시아에 다가가고 어떻게 보면 네. 역할 분담도 하고 네. 이런 나름대로의 치밀한 것에 나와야 되는데 한반도 운전자론에 한반도 운전한 우선은 짧게 4명이죠. 네. 네. 김정은이, 네. 문재인, 네.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 아닙니까? 중국. 네. 그 4명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네. 또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 좀 넓은 봉고차를 타가지고 거기 예? 일본, 일본하고 러시아까지. 네. 푸틴도 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한반도 운전자의 그 주테마가 북핵 폐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가 차량을 잘 정비하고 손님을 네. 어떻게 초빙할 것인지 어떻게 안달 갈 것인지 중간에 어떤 휴게소를 어떻게 들릴 것인지 음식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아니면 마실 거 어떻게 음악 어떻게 틀 것인지 다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적도 없고 일본과를 만나지도 못했고요. 그렇죠. 또 신한반도 경제지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미 다 네. 울고먹은 거 아닙니까? 부산에서 동해를 따라서 철도 네.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지나 또 대륙까지 또 목포에서 또 신의주까지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라인. H축으로 가서 H축. 네. 이게 다 예전에 울고먹은 거거든요. 그렇죠. 한반도 경제 지도할 때 저는 이거 또 쉬워한다 싶었지만 평화 경제 얘기하고 그 네. 평화 경제의 모든 것이 국제 제재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이잖아요. 네. 그럼 제일 먼저 그 협의 대상은 누굽니까? 국제사회. 그게 됐습니까, 여러분? 일단 던져놓은 국내용이에요, 국내용. 그렇죠. 한반도 네. 운전자론 신한반도 경제지대 미국 음. 협의처도 없었고 북한 반응 아예 관계 없었고 중국 반응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죽창 들고 얘기하고. 네. 저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1950년대 전쟁 기간 대한민국이 네, 아니고 2022년에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국기가 위상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 국가로서 그것이 미국이든 어떠한 국가든 간에 우리가 당당한 외교, 당당한 우리의 민족 정신 네. 이런 정책적인 어떤 주도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반 감정에서 뜯을 수 있는 거와 네. 대통령으로서 그렇죠. 이 국가 전반을 어떻게 끌고 고민해야 될 대통령과 정부는 정말로 말보다는 준비, 실행을 앞서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첫 번째 예를 들면은 문재인으로서 대통령 될 때 어쩌다 대통령 통일의 의지도 없었고 한반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라는 그런 그 신념과 의지도 없었다. 네. 두 번째,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기에 좋든 싫든 곱든 밉든 곱간의 이 한미 관계 이것을 어떻게 설정할 수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출발부터 네. 능력과 의지가 없었던 네. 그런 정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야, 결국은 어쩌다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지금 폭망시켜 놓은 거고 또 대북 정책, 뭐 한미 관계 다 지금 엉망인데 그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지도자가 이 2022년 위기의 한반도를 구해낼 것인가? 이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면서 가장 실정이라고 얘기했던 거, 원장님도 분단 부역자라고 말씀을 단어를 쓰셨는데, 저는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다 사그러뜨렸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얘기보다는 평화라는 말을 먼저 썼고요. 또 하나는 가장 아픈 게 바로 2019년에 그 탈북한 어부 2명을 다시 북한으로 송환시킨 사건. 그것은 반드시 역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래서 우선 이제 통일이라는 의지를 이야기했으니까 네. 국민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후보자는 차치하고 네. 대통령으로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그 많은 국내 연설, 우리나라의 경축사 또는 기념사 거기서 그분이 나는 헌법에 따라 자유민족 기본 질서에 기초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통일은 가끔 또 통일을 워낙 이야기를 안 하니까 네. 비난이 있으니까 통일 이야기 언급을 해요. 그럼 통일은 뭐 무력 통일고 사회주의 통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평화 통일, 자유민주에 기초한 평화 네. 통일 이게 우리 헌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분의 통일의 네. 의지가 없다는 것은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파다. 또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주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빨갱이라든지 내가 사회주의자라 내가 주사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다만 그 주변이 다 주사파. 제가 이야기할 네. 수 있는 것은 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자는 아니다. 왜? 네. 그걸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조국 전 장관이 국 청문회에서 본인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나는 자유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네. 그래서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당신 사회주의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비난할 수 있죠. 그 참 웃기는 이야기죠. 청와대에 핵심 있는 사람이 사회주의라는 게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고 헌법까지 선언한 그 대통령이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자는 아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평화통일은 처음부터 네. 의지도 없었고 네. 추진도 안 했고 네. 또 기억나시겠지만 2018년에 헌법에 자유를 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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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헌까지 시도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나는 자유주의자인과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사람에게 또 법학 교수 아닙니까? 네. 그럼 제가 묻고 싶었어요. 근데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을 못 했는데 아니 당신 자유주의자라면서 어떻게 헌법에 그래 자유민주의 자유를 뺄 때 당신 뭐 했느냐?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 그 사람은 자유주의자면 사회주의라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가 진짜 자유주의자라면 네. 아니 청와대에서 그 추진한 헌법 개정할 때 자유민주의 자유를 뺄 때 내가 만약에 자유주의자면 사회주의자 어떤 자유주의자라면 네, 네, 네. 그거는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국민보기 듣기 좋아라고 자기는 자유주의자 사회주의를 했겠지만 어떻든 그 사람 자유주의자는 아니라 봐요. 네. 조국은 사회주의자라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자 아니었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강 교수님, 저는 어떻든 간에 문재인 이 후보자 당시에 청와 촛불대에 나갔을 때 왜 기억이 납니까? 공수대. 네, 네. 공수부대. 네, 군복 낙하산 입고. 메고 또 안 네, 메고. 네, 네, 네. 폼 잡고 있을 때. 네, 네. 아, 이 사람 국방 업무를 했구나. 또는 그 사람이 옛날에 인권 운동을 민주화 운동 했다 할 때. 네. 누가 문재인 후보자, 문재인이란 개인에 대해서 저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당연하게 저분은 정말로 국방의 의무,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네. 수호하기 위해서 공수부대까지 가서 국방의 의무를 했구나. 또 인권 변호사로서 네. 민주화 투쟁한 사람으로서 네. 누구라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할 거 생각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네. 또 피난민으로 왔으니까. 예. 네. 자, 근데 국민 여러분, 지난 5년간 그분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 헌법에 자유를 빼려고 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네. 과연 이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쏘갔다. 100점 만점에 글쎄요. 점수로? 뭐 점수를 하긴 하지만 국민 네. 여론 지지율이 지금 40%를 하는데 저는 그게 도대체 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이 지금 문재인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주변에 누구를 봐도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도대체 누구랑 살고 있는지 네, 아니, 참, 저는 네. 뭐 속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네. 평가를 하시라면 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떻든 간에 정말 특히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토대가 되는 네. 정책적으로 뭐 방법과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기반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에 따라서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아니 대통령으로 다시 할게요.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당선이 되고 그 헌법의 준수를 선서한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네. 그럼 대통령을 제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평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를 들면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가깝게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과가 있고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자유민주를 확실한 사람 아니에요. 네네네. 그 사람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점수는 줄 수가 있어요.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못한 대로. 네. 이 사람은 이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본 입장에서는 네. 자유민주주의 아닌데 그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이죠. 저는 제 칼럼에도 분명히 썼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었다. 네, 뭐 정권 말기라고 해서 지금 뭐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미 정권 초기부터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다 얘기를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정권 초기에 출발점은 평화쇼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지난주였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그렇게도 국민이나 여론들이 이런 시기에 무슨 해외 순방이냐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갔단 말이죠. 근데 갈 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신형 공군 1호기를 타고 갔어요. 네. 예. 그런데 바로 타고 가기 며칠 전에 우리 대한민국 공군 고 심영민 소령께서 그 민가에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탈출하지 않고 결국은 순국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노후 기종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공군은 50년이나 된 노후 기종 전투기를 타고 생명을 맡기고 있는데 일주일 뒤에 대통령이 신형 공군 비행기, 대통령 전용기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시국에 지금 해외 순방을 갔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아니다, 대통령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라면 우리가 늘 서민의 아픔을 덜어주고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게 바로 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참 좋은 포인트인데 워낙 뭐 그거 하자면 한이 없는데 네. 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특히 북한 김정은에게 뭐 자유민주주의 기초한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마치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하겠다. 그렇죠. 이런 뜻으로 북한에 받아들일 수 있으니 네. 뭐 예를 들면 인권 얘기하면 이거 오히려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까봐 네. 일단 관계 물꼬를 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옹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통일을 우리가 원하는 이유는 또 우리나라 헌법 가치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민주주의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적 가치뿐만 아니라 보편적 가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여러분 현재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에 중국의 12가 주요 가치 중에 자유와 민주 다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네네. 우리나라 가치뿐만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는 보편적 가치거든요. 저는 이걸 원하는 거죠.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이유는 네. 법적 제도적으로 한나라 된다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 보편적 가치인 네.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네. 함께 누리는 그 그렇죠. 상황을 만든 거 아닙니까?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또 민주화를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걸 원했죠. 만나서 김 위원장 네. 내 인생을 봐라. 내가 이때까지 남쪽에 네. 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서 내 노력한 사람이다.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도 그 신년사에서 막 보니까 인민을 그래 사랑하고 네. 인민을 위해서 존중한다. 네. 밤잠도 설치면서 현지지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말하는 능력이 모자라서 뭐 부끄러울 따름이다 네. 이렇게 한 네. 인민을 노력하는 사람 우리 함께 합시다. 네. 네. 우리 내 절대 북한 당신 나라 그 북한을 의도적으로 흔들거나 흡수할 마음 없다. 우리가 만약에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의도적으로 흔들려 흡수하려 한다면 그 주변 국가들이 그 우리 도와주겠느냐? 주민국도 그거 싫어한다. 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 네. 의도적으로 흡수하려 흔들할 마음 없다. 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네네. 뭘 해야 될까요?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내 도와줄게. 네. 내 평생을 그래 살아왔다. 네. 이제 우리 함께 하자. 네. 이렇게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자칭 인권 변호사, 자칭 민주투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도보다리에서 했지 않았을까요? 모르죠. 나중에 또 자서전에서 했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도적인 흡수통일론자로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네. 우리가 설득할 수 있고 두 번째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 기초한 평화통일을 이야기했다면 네. 이게 저쪽에서 흡수통일론자라 해서 남북관계 아예 안 될 수 있으니 좀 네. 관계가 좋아지면 네. 그때 가서 이야기할 거라고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그럼 제가 포장으로. 네. 그러면서 또 저는 반론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초기에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언제 남북 관계 가까워져서 그때 가서 김정은 위원장 우리 자유 뭐 인권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김정은이 임기가 없지요. 연전세시하니까 뭐 저게 문재인 대통령 안 되면 그 다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얼마든지 길게 볼 수 있어요. 네. 집권 5년 기간 내에 네.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의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는 이상 그 원칙에 입각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네네.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와 민주의 인권과 복지를 이야기했을 때 안 받아주면 그러나 그 원칙을 가지면서 그 뒤에 대통령이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되지. 네. 그래서 초기에 물꼬를 터기 위해서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 안 했다? 저는 그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누구보다도 정말로 인권 대통령, 인권 변호사였고 민주주의를 투쟁했던 사람 또 뭐 민주주의 할 때 자유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보다 당당하게 그 당시에 2018년에 김정은이가 처했던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다급했으면 우리한테 매달려가 미국을 네. 만났겠습니까? 그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남북 관계를 어깨 끌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도 준비도 제대로 안 됐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두 번째 대통령이 어쩌다 돼 가지고 처음부터 물꼬를 잘못 끼웠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저자세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굴러온 것이죠. 네, 이 뭐 지난 4년의 실책을 아무리 네, 강조해도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요즘 또 하나 또 추가하고 네네네. 싶은데 네. 뭐냐면 아까 우리 강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도 정말 공감하는데 네. 어떻든 간에 이 북한에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간에 네. 남쪽으로 온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한국 주민입니다. 이 사람에게 법을 적용하든 법칙을 하든 간에 국민으로서 우리가 일단은 보호를 해야 되고 뭐 네네. 잘못된 게 일단 심판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 우리는 보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왜 우리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또 일각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아니 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저희 진보를 빙자한 진보 정부는 인권 문제는 너무 민감하니 대화가 단절될 수 있으니 네. 이 간접적으로 네. 비하인드에서 마크에서 노력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죠. 그렇게 많이 주장하죠. 그런 네. 주장하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네. 제가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2022년에 지금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 정말로 자유와 민주화를 신강시켰는데 인권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소위 말하는 민주화를 투쟁했던 인권을 투쟁했던 그 사람들이 국내절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미국에 대해서 네. 어떻든 간에 미국에 대해서 여러의 언론계, 정치계, 뭐 어떤 종교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우리 지금의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있다, 군부 독재다,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 언론이 막혀 있다. 이걸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 공론시켰죠. 공론시키고 네. 미국 정부 공개적으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 대통령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우리가 비난해달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민주화 노력했던 사람이라 하고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그 공론하면 공개하면 안 받으니까 네. 지금 떠나서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너무 문재인 대통령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나 네. 대통령의 참 입신에서 선서를 할 때는 나름은 뭔가 포부를 가지고 왔겠죠. 자 그렇다면 국가를 끌고 갈 때는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예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5천여 명 전체의 그렇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국가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패거리를 운영한 거 아닙니까? 패거리를. 그렇죠. 편가르기 위해서 자기 편만 챙기고, 네, 맞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운행한 선장이 아니고 자기들 편만 살려낸 그런. 우리가 저도 네. 뭐 NGO 활동을 하고 있고 해봤습니다만은 이 사회단체 운동을 할 때는 네. 최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제일 좋은 것만 정부에 반대되는 줄 수 있는 거 제일 최고, 가질 수 있는 거 제일 최고, 뭐 어떤 측면에서 최고만 주장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만 하면 돼요. 네네네. 그리고 최고, 제일 좋은 거, 제일 바람직한 거 주장만 하다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도 없어요. 뭐 사회단체에서 기업에 대해서 뭐 검찰에 대해서 군에 대해서 온갖 원하는 걸 다 요구하더라도 네네. 자기를 지지한 세력만 보면 되는 것이지 그에 대한 책임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운동권을 하는 사람이 국정의 담당자가 됐을 때는 이제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불과 43%인가 뭐 네. 하여튼 국정을 운영할 때는 이 나머지 패거리가 아닌 전체 국민을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사회단체의 운동하던 운동의 논리와 국정을 하는 그 원리는 다른데 그걸 강가를 못 했고 처음에는 저는 강가를 못 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정 운영과 그 사회주의 사회 운동하는 논리를 아직까지 이걸 조화를 못 시켜서 그렇구나 생각해서 네. 좀 시간이 지나면 네.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제가 또 바보였어요. 쏘았어요. 네.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이 문재인 정부는
전체가 아니고 그 패거리만 보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더 네. 쏘갔다는 그 느낌이 크지요. 자, 저희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준비되지 않은 어쩌다 대통령, 또 어설픈 민족주의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 예. 2022년 이 기울어져 가는 대한민국의 국군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지금 필요를 한데, 대선 40여일을 앞두고 특정한 후보를 저희가 지지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평가를 문재인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대통령을 평가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대북, 저는 네. 우리 이제 강 교수님은 이제 네. 이 나름대로 균형 감각이 있는 진행을 하시지만 저는 네. 근데 확실하게 저 네. 개인의 소신을 밝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이 네.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는 기준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헌법에 충실한 대통령. 예를 들면 자유민주에 기초한 평화 통일을 이제 기반에 깔고 있지만 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가 내 임기 내에 꼭 자유민주에 기초한 평화 통일을 실현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좋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남북관계 또 국제정세 할 때 완전히 그런 걸 공개적으로 바뀐 것은 조금은 네. 정책 수행에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소한 뭐 자유주민주에 기초한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 나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한다. 특히 나는 한반도 모든 주민 간접적으로 네네. 통일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반도 전체의 우리 주민들이 자유와 민주와 인권과 복지를 누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완곡한 표현이지만 그게 바로 통일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 되고 자유와 민주, 인권, 복지가 될 한반도가 만들어진다는 건 결국 대한민국이 그만큼 성장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네.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경제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고 네. 그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 성장이고 안보적이고 정치적 다 포괄한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2022년 1월 25일 이 시점에 네. 소위 말하는 정부 여당의 후보자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육성으로 네. 한반도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상의 통일, 남북이 서로 소통과 협력하는 그런 공존의 관계를 만들겠다라고 네. 한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네네네. 한 사람은 어젠가 좀 늦었지만 네. 공약에 네. 국민의 합의를 이루어서 통일을 지향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 후보죠, 당연히. 야당 후보죠. 네네. 그런 측면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네, 네. 국민들에게 저는 제 소신을 뚜렷이 밝히고 싶습니다. 네. 과연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금 우리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물론 네. 코로나 팬데믹이 있지만 이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경제적 여러 어려움이 가장 국민들의 다가오고 피부에 중요한데 이거 분단 상황에서 과연 해결되겠습니까? 항상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 남북관계 여파에 따라서 국제적 신인도 해외 투자 여러 가지 관련 이 상황에서 또 남북의 대체 상황에서 엄청난 우리 젊은이들이 에너지를 퍼부어야 되고 또 군사력의 방위력을 우리가 쏟아야 되고 이 분단된 상황에서 일자리, 부동산, 집값, 집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네. 여하튼 이 근본적인 문제 한반도가 정말로 통일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문제가 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미 우리는 두 발로 뛰는 대한민국 아니라 한 발이 묶여버린 절름발이 대한민국이 된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경제 성장, 좁게 말하는 일자리,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피부에 닿고 있는 이 문제, 가장 전략 경제 문제인데 이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네. 통일이다. 근데 그 통일을 갖다가 물론 단기간에 이룩할 건 쉽지도 않고 또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정말 지향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헌법 제4조 66조 3항 69조 이 통일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대통령 후보자는 사람이 한반 통일은 어려우니 북한 김정은 독재자하고 공존하겠다. 그게 사실상의 통일이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는 못 받아주죠. 그렇죠.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영화 암살이 생각이 나는데요. 주인공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 일본 사람 몇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주인공이 그래도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온 국민들이 함께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 국가 민족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 선택 이제 사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예,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네,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네. 분단 부역자. 네, 아까 잠시 표현했었죠. 부역자라 하면 적에게 이롭게 해서 음.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나라에게 손해가 되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네, 일제의 식민 정책에 부응하거나 순응했던 사람을 우리는 일제 부역자라고 부역자라고 표현하죠. 네, 또 전쟁 시기에 이 북한 민군이나 북한 체제에 네, 또 혜택을 뭔가 행위를 한 사람을 우리는 전쟁 부역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단된 이 대한민국, 이 분단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분단에 순응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이익을 우리의 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뭐 이런 사람을 저는 분단 부역자, 분단 부역 부역자. 대통령이라고 부여하고 싶고 네, 비록 어렵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제 시대 때 정말 암울했지만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 네, 조국의 광복 그 길로 노력했던 사람을 우리는 민족의 영웅이자 애국자로 우리가 칭송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2022년 이 시기에 우리가 네, 어렵지만 분단을 극복하려는 노력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분단에 순응하고 그 속에서 국가를 운영하려는 분단 부역 대통령 후보자를 선택해야 될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야 하라고 생각합니다. 네, 2022년 1월 25일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령도 출장을 와서 급하게 방송을 했는데요. 여기서 불과 10여 킬로만 가면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대통령을 뽑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바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한민국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북한 주민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북한에서 힘들고 어렵게 독재 정권의 아래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고 있을 때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할 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북한 주민들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꼭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백령도의 밤은 깊어가고 있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백령도에 와서 현장 네. 예를 들면 우리 저 바닷가나 이렇게 네, 북쪽에 오늘도 많이 걸어 다녔죠. 네, 해무가 끼어서 북한은 보이지 않지만 네. 그 현장감을 살리면서 할 수 있지만 오늘 네. 우리가 이렇게 네. 조용하게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맞습니다. 지난 네. 5년을 정리해 보는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숙소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여하튼 뭐 우리가 국민 여러분 많이 힘들고 코로나 역병이라든지 경제 문제 또 더 엄월한 남북 관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역사상 네, 가장 일제 36년의 질곡, 아픔, 또 네. 전쟁의 폐허 네, 속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네, 정신의 기적, 체제의 기적, 경제 기적을 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음. 힘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네,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대통령을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될 뿐만 아니라 혹시 대통령이 길을 헤맬 때는 우리가 또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가 좀 압박도 해야 되고 우리 국민에 달려 있습니다. 네. 선택 대한민국 국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통생통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쪽 네. 애국을 하고 있는 우리 강동환 교수님의 이 통생통사 금년에도 더욱더 네. 발전하고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위할 수 있는 네. 그런 노래에 네. 저는 성원합니다. 네, 아마 조국을 위해서라고 표현하면 그 자체로도 지금 핫팩이 돋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통일을 그리고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송기용 원장님과 또 저희가 후학들이 잘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저 북녘땅 이 가까운 백령도에서 저희가 마음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손 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저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고 무엇보다 대통령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바로 우리가 대통령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라도 인권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권한을 잠시 누군가에게 위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3월 9일 반드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구호 하면 좋을까요? 저기 북한이 가까이 있으니까 건너편도 우리나라다. 네,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건너편도 우리나라다. 네.